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손승주라고 합니다. 좀 웃어주십시오. 예, 저도 그 강의를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강의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처음 봐서 상당히 긴장 상태이시겠지만은 저도 강의를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상당히 긴장 상태예요. 게다가 그 얼굴도 이렇게 별로 인상이 좋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안 웃어주시면은 저도 긴장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억지로 좀 웃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어쨌든 방금 소개한 대로 이제 손승주고요. 그 다음에 그 2013년부터 여기 학교개법학원에서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행정쟁송도 여기 같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쟁송은 이제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4년 차입니다. 4년 차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노동법은 아까 전 13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저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소개할 게 없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대단한 게 없는 사람이라서 소개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현업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데서 삼광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검색을 하시면은 조그만 아주 조그만 로펌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더 이상은 뭐 소개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좀 OT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다 받으셨을 거예요. 강의 계획서를 다 받으셨을 건데 보면은 강의 계획서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이메일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이메일이 예전에 쓰던 이메일하고는 다른 이메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저를 보시기에 연령대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얼추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쓰던 메일이 꽉 찼습니다. 꽉 차서 이제 새로운 메일을 네이버에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한 메일을 썼었는데 이제 메일 주소가 바뀌었다라는 점, 그리고 기존 메일로 보내신다면은 메일함이 이제 터질 듯해서 아마 메일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넘겨보시면은 이제 강의 진도표가 나와 있는데 강의 진도표는 저기 선생님 여기 강의 진도표는 이제 실제 진행하는 것과 조금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거기 나와 있는 26회 안에 다 끝낼 거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잠깐 이제 OT를 해보면은 저희가 신림동에서 보통 1년 커리큘럼을 이제 0기, 그 다음에 1기, 그 다음에 뭐 2기, 그 다음에 3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 노무사 공부를 2010년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0년 9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2012년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는 표현으로 유예로 합격한 사람이에요. 동차로 합격 못하고. 근데 제가 2010년 9월에 이 공부 처음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 0기, 1기, 2기, 3기 이런 표현들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왜 쓰냐라고 하면 저도 몰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 이론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심화 학습이란 걸 한답니다. 심화 학습이란 걸 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심화 학습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 두 개는요 이제 기본 교재를 이용하고요. 기본 교재라고 하면은 이거 실강 들어오신 분들 뭐 약간 뭐랄까 행사라고 해야 되나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요거 무료로 받은 요 교재 있잖아요. 요걸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심화 학습을 하면서 플러스 이제 답안 작성도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는 이제 답안 작성을 공부는 안 합니다. 여기에서는 기본 이론만 공부하고 여기에서 답안 작성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25점 모의고사를요 7회에서 8회 정도 보게 될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많이 보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많이 보는 건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니까 그냥 좋은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기부터는 이제 기본 교재로 안 보고요. 서브 노트라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집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제가 이 32회 시험을 준비하면서 사례집에 있는 문제가 한 100문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년에 나올 사례집은요, 그것보다 문제가 한 조금 더 많이 보강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브노트와 사례집을 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요때는 이제 75점으로 이제 7회에서 8회 정도 보게 될 것 같아요. 글씨가 참, 저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지금 떨려서 이런 거예요. 글씨 굉장히 잘 씁니다. 모고를 한 75점 정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기 때는 이제 서브 노트와 함께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거는 신림동에 있는 강사분들이 거의 똑같아요. 150점 모의고사를 6회 보게 될 겁니다. 150점 모의고사를 6회 정도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에서는요, 여기 있는 요 모의고사부터 여기 있는 여기 빨간 테두리 있죠? 여기 있는 요 빨간 테두리 안에서 그냥 시험에서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네요. 표정 보니까 믿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 안에서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네가 뭐 적중률이 대단해서 저 안에서 100% 나오냐? 아니요. 저 말고도 다 저 안에서 100% 나와요. 그게 신림동에서 이미 완전히 굳어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 안에서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 안에서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림동에서 이 안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은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그저께 있었던 시험에서도요, 여기 있는 모의고사랑 여기 있는 모의고사 중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게 4개가 나왔어요. 완전히 똑같은 게. 물론 표현이 을는 이가까지 똑같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거의 똑같은 게 4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요, 여기서 다 나와요. 무조건 100%. 그러면은 이번 시험만 그랬냐? 아니에요. 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지금 제가 저 잘났다고 깝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저기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시험을 이 답안이라는 거를 작성해서 내야 되잖아요. 답안이라는 걸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이 답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적히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적히게 될 건데, 이 답안이라는 거를 특히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사실 태반이에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요때 숙제를 좀 드릴 겁니다. 답안 작성을 강의할 건 아니고요.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다음에 답안을 필사하라고 숙제를 좀 드릴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제가 드리는 숙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 할 거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어떻게 못하죠, 당연히. 근데 그냥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25점짜리 모의고사를요, 여러분들한테 한 20회 정도 숙제를 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획은 이 3회차 수요일부터 한 전체 통틀어서 한 20번 정도 써보게 하자. 그대로 베끼면서, 저걸 베끼면서 항상 제가 1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받았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판례는 어느 정도 외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한 해도 빠짐없이 수십 번을 반복해서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느 정도라는 건요, 잘 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잘 외워야 된다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실제로 눈에 주어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내지는 꼼꼼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판례를 잘 외워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걸 글로 아무리 표현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면서 최소한 저 정도는 외워야 됐구나 라고 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 답안에서 형식을 어떤 식으로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설득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얻을 수가 있어요. 감각이라고 할게요. 그런 감각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요거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기 때는 굉장히 힘든데요. 일기 때는 굉장히 힘든데, 답안 작성을 강의하면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요거의 연장선상으로 25점 모의고사를요, 25점 모의고사를 10회 정도 이제 숙제로 드릴 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요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요때는 굉장히 힘들 건데, 여러분들이 뭐 잘만 따라와 준다면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좀 이렇게 보면은 신림동에 상당히 뜬 소문이 많아요. 손승주는 뭐 양도 적고, 그래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뭐 그렇다는데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다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 뻥이에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수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재미없는 과목 뭐 없을까요? 재미없는 과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물리라고 합시다. 누구나 생각했을 때 재미없는 과목. 그런데 이게 수학이요. 그거 이상, 아니 수학이란다. 여기 있는 이 노동법이요. 그거 이상으로 재미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과장된 행동이나 뭐 이렇게 뭐 연기를 한다거나 좀 오바를 한다거나 그런 건 있어도요. 노동법 자체가 절대 재밌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무튼 각설하고요. 1년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시험 그냥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숙제 상당히, 작년에도 숙제를 좀 내보내 봤는데요. 그걸로도 부족하다. 여러분들을 아예 구워 삶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숙제 양도 많이 늘렸고요. 아무튼 모의고사 양도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낼 생각이고 살집도 더 두껍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T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법 공부잖아요. 여기 이제 법 공부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일부는 뭐 법을 배워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일부는 법을 안 배워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뭐 그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일단은 법의 적용 순서라는 걸 공부를 해볼게요. 법의 적용 순서라는 걸 공부를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법 공부함에 있어서. 자,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 사건을 발생하고 나면 법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적용돼야 될 법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을 이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는 순서로 법이 적용되거든요. 법이 적용되는데, 여기 있는 사건은요, 여기 있는 사건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조금, 그냥 부족한 친구라고 할게요. 여기 갑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는 을한테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여기 있는 을 집인데요. 여기 을 집이에요. 을이 요 집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갑이요, 이 친구를 쫓아가지고 쫓아 들어갔어요. 쫓아 들어가갖고 복도까지 쑥 따라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다행히 집안에 쑥 들어가서 문은 잽싸게 잘 잠궜습니다. 그래서 현관문 안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따라갔다고요? 못 알아들었어요? 복도까지 따라 들어갔다고요. 복도, 이 친구가 여기로 쏙 들어가니까 복도까지 따라 들어갔다. 자,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꿀밤을 때린다. 꿀밤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거는 픽션이에요. 꿀밤형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꿀밤을 때리겠다. 이런 법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까지 따라 들어갔다고 했어요? 복도까지 따라 들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해석을 보니까, 대법원은
여기 있는 복도도 여기 주거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복도도 주거의 범위에 포함된다. 여기 있는 이 법 조문만 봤을 때는 복도가 주거인가? 아니야. 그래도 현관 안쪽이 주거겠지.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대법원은 복도 또 주거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여기까지 됐죠? 따라왔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갑은요, 을의 살고 있는 집, 복도에 들어갔고, 복도까지는 침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복도는 주거의 범위에 포함되고 됐죠? 그러면 세 번째, 갑은 을의 주거에 침입한 거죠. 됐습니까? 주거에 침입한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니까는 요게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으로 갑한테는 꿀밤형이 주어지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갑한테는 꿀밤형이 주어지겠죠? 괜찮아요? OT여서 굉장히 친절한 척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자, 요게 이제 적용과 결론 과정인데요.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법 적용 과정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들어봤을 법한 연역법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거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상당히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한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왜 지금 너 뭐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왼쪽 부분 있잖아요. 요 사건 있잖아요. 요 사건은 여러분들한테 실제 시험 문제에서 주는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주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사건을 만들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건 만들어서 공부하시는 분은 그냥 시험에 떨어져요. 안타깝지만은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 박스를 여기 이렇게 그을게요. 이렇게 파란 박스를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 연기 때는 여기를 주로 공부할 거예요. 법하고 이 해석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을 주로 공부할 건데, 여기 있는 이 해석은 여러분들 뭘 공부하면 되냐고 했냐면요. 뭘 공부하면 되냐. 여기 있는 요거 판례 공부하는 거예요. 판례 공부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법 해석이요. 크게 유권 해석과 이제 무권 해석으로 나누는데, 유권 해석은 법원이 하는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해석이라고 해서 행정부가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 행정해석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수험에서. 행정부가 하는 해석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법원이 하는 해석 요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해석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권 해석은 여러분들 이제 법대 나오신 분들 계신다면은, 여러분들 뭐 법대 학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들 이제 공부하신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견해를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답안지에 추가적으로 이게 조미료처럼 뿌려지는 건 변론으로 하고요. 그런 것들은 약간 부가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판례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냉정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신림동에서 대부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강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적중률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판례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판례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 판례를 잘 추리다 보면 적중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필링이 있거든요. 그 판례를 읽다 보면 이거는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 필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 필링이 점점 좋아지고요. 오래 하다 보면은.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 시험은 이 판례에서 문제를 내는 게, 노동법은 굳어졌어요. 노동법은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판례 학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판례 학습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뭐 이 판례가 틀렸다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공부 방향을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험과 잘 맞지가 않아요. 네. 수험과 잘 맞지 않습니다. 판례가 틀렸다라고 저한테 자꾸 뭐랄까 디스커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석사 논문을 쓰시려는지 아니면 박사 논문을 쓰시려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저랑 이제 판례가 틀린 것 같고 이제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수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 학식이 깊어질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장담은 못 하는데 그것까지는 장담은 못 하겠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를 공부하잖아요. 시를 공부하는데 이렇게 시를 쭉 읽고 나니까 여기에는 이 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 이렇대요, 국어책에. 근데 아무리 읽어도 나는 이게 독립을 염원하는 건지 전혀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이 시를 읽어도 이 시의 주제가 밑에 이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언어 영역 다 100점 맞으셨어요? 이 소설의 주제는 이거다라고 하는데 내가 느끼는 주제는 그게 아니야. 근데 있잖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느꼈던 생각과 여러분들이 느꼈던 주제와 상관없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시의 주제는 이거다라고 평가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판례를요, 여러분들은 습득을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사견이나 아니면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뒤틀어가면서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한테 이 시험의 합격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가 150개인지 200개인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앉아서 세본 적은 없거든요. 그거를 그냥 습득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습득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겠다. 깊이가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요. 저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시험을 1등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연이겠죠. 저는 IQ가 2자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IQ가 2자리라서 머리가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우연찮게 1등을 했어요. 우연찮게 1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만함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나 봐요. 오만함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무슨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겠다. 뭐 깊이 있게 강의를 하겠다. 어쩐다 그러면서요. 뭐 수험생분들한테 저도 강의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13년부터 했으니까. 처음에 논문도 나눠주고 뭐 다양한 그다음에 뭐 아까 전에 말했던 디스커션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옛날에 좋아했었어요. 근데요, 시험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 초창기에 했던 과오가 그런 거였거든요. 쓸데기 없는 논쟁과 그 다음에 뭐 제 생각, 그 다음에 뭐 복잡한 생각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험 합격은요. 예, 시험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습득만 하시면 됩니다. 습득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변형해 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변형해 가면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많이 하겠죠. 질문을 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요렇게 하는데, 한 2기 정도 되면요, 질문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다 받아줘요. 왜냐면은, 그때 되면은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다 몇 차별적으로 받아주기 시작하는데, 보면은 그 질문의 내용 중에 95%는 이 판례와 상관없이 이제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요, 시험의 합격과 너무나도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멀어지는 거다. 하여간 여러분들은 뭐 공부해야 된다고요? 판례 학습을 해야 된다고요. 판례 학습을. 그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시험에. 자, OT를 조금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수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수험은 어차피 합격 아니면은 이제 불합격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잖아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상 못한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논외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상 못하는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컨대 시험 기간 동안에 갑자기 너무나도 아파버렸다. 그러면 그건 사실상 자연재해랑 다름없어요. 그런 것들은 논외로 할게요. 아니면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건 자연재해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사망하고 나면 그런 자연재해를 논외로 하고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꼭 필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불합격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연애가 있어요. 연애가 있는데, 연애는요, 여러분들 하고 계시다면은 잔잔하게 이어가시고, 되도록이면 헤어지지 마십시오. 연애를 하면서 트러블이 많으면요, 반드시 공부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반드시 공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은 제가 십몇 년 동안 연애하는 도중에 헤어지시는 분들을 못 봤겠어요? 당연히 봤죠. 당연히 봤어요. 근데요, 그 멘탈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갑자기 시험 한두 달 남기고 헤어져 버리면요, 사람이 그 맨정신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만나고 있다면은 그냥 잔잔하게 싸우지 마시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연애를 안 하고 계시다면요, 계속 하지 마세요. 1년만. 1년만 하지 마세요. 연애를 하다 보면은 초창기에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많은 애정을 쏟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공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럴 텐데 하다못해 문자라도 주고받다 보면은 거기서도 소모전이 생기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연애는 하고 있다면은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잔잔하게 안 하고 있다면은 한 1년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살면서 그런 거 겪어본 적 있죠? 저도 그런 거 겪어봤거든요. 야, 저 사람 아니면은 진짜 죽을 것 같다. 저 사람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고 저 사람만이 나의 반려자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살면서 여러 번 와요. 여러 번 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느꼈더라고 하더라도요, 그 감정이 몇 달 지나면 찬찬히 사그라드는 건데 순간을 못 참고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넘기시면은 다음에 또 오거든요. 그건 확실해요. 이번 순간만 넘기면 다음에 또 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연애 안 하고 있다면은 한 1년만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을 거예요. 저도 제 와이프랑 처음에는요, 죽고 못 살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매일 싸워요. 결혼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자주 싸웁니다. 자주 싸우는데요. 그 감정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연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불합격인데요.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공부는 안 하시는데 다양하게 공부를 안 해요. 다양하게 공부를 안 하는데 선생님 혹시 멍 때리는 것도 하는 건, 이것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는 거고 당연히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정보 수집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보 수집은 대부분 이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이 정보 수집 인터넷으로 계속 정보 수집을 하는데 특별한 정보가 없어요. 특별한 정보가 없고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붙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끊임없이 수집해요. 이번 달에도 하고 그 다음 달에도 하고 그 다음 달에도 하고 계속해요. 계속하는데 계속 정보 수집만 하다가 떨어지는 거죠. 정보 수집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정보 수집은 그만하셔도 되고 이것도 탈락하는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지만은 공부를요, 방법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사회탐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사회탐구 공부 방법론이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방법론만 계속해요. 방법론만 계속하는데 당연히 떨어집니다. 방법론은 안 물어보거든요. 시험에서 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긴 하는데 본인이 궁금한 거 공부해요. 본인이 궁금한 거. 아까 전에 공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판례 학습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판례 학습과 그 다음에 기타 판례와 부수되는 이론들을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궁금한 걸 공부를 해요. 자기가 궁금한 걸.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런 거죠. 여기 한 무제가 이렇게 훈족을 칩니다. 그러니까 훈족이요. 뭐 훈족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흉노족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쭉 가갖고 게르만족을 쳤어요. 그래서 게르만족을 치니까 게르만족도 쭉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가 있는데 오른쪽을 안 치고 서쪽을 칩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봤는데 한 문제가 훈족을 치니까 훈족이 이동해서 게르만족 치고 게르만족이 이렇게 서쪽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죠. 이렇게 밀려나가는데 게르만족이 로마를 치는데 동쪽을 안 치고 서쪽을 쳐요. 오른쪽에서 오는데.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서쪽부터 치려면 삥 돌아야 되잖아요. 그냥 객관식 문제 푸는데 그냥 서쪽 쳤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근데요. 명확하게 에비던스도 없는데 막 혼자서 궁금해서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동로마랑 서로마랑 쪼개져 있는데 혹시 동로마 제국 그 고위 관료들하고 게르만족하고 뭔가 모종의 미약이 있었던 거 아닐까? 막 온갖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글쎄요, 뭐 현재까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바로는 명확하게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죠. 저는 뭐 세계사회과에서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은 시험에 필요한 지식이 있고요, 시험에서 사실 몰라도 되는 지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몰라도 되는 지식 갖다가 문제풀이에 하등 관계없는 지식 갖다가 지나치게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치게 매몰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면서 사실 퍼포먼스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공부는요. 그러면요, 제 경험상으로 여기 있는 요 분들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수험생분들 요거 다 합해서 한 70%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2차 응시생이 한 5,700명 정도라고 할까요? 올해? 아니, 그냥 계산하기 힘드니까 6,000명 정도라고 할게요. 이번 응시생 6,000명 정도라고 하면은 저기 있는 분들 한 70% 빼면은 얼마나 남죠? 한 2,000명 안쪽으로 남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실경쟁자예요. 실경쟁자고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그 실경쟁자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실경쟁자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러면은 실경쟁자가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경쟁자 중에 실제 합격하려면은 전체에서 10%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10%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실경쟁자 안에서만 제끼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예. 아니, 모든 시험은 다 마찬가지예요. 수능도 그냥 봐보는 사람이 있고요. 공무원 시험도 그냥 봐보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있는 응시자 전체가 다 실경쟁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공무원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더이다. 허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그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변론으로 하고 모든 응시생들이 다 실경쟁자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빼고 나면은 진짜 알맹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껴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제껴서 이기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이상한 공부 말고 제대로 된 공부에다가 플러스 여러분들한테는 체력이 필요해요. 체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내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재능이라는 게 약간 추가된다면은 더 좋겠죠. 재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번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 공부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아는 분도 있는데 처음 공부한 분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뭐냐면요. 한 요쯤 되잖아요. 요쯤 되면요. 힘이 쭉쭉 빠지면서 책이 안 빠져요. 요쯤 가면은 책이 안 빠진다고요. 요쯤 되면은요.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니에요. 상당수가 요걸 겪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체력이 정신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체력이 정신력으로 연결돼서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건강한 체력이 필요해요. 그럼 건강한 체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오늘부터 또 유튜브 매일 보겠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운동을 하시면 돼요. 꾸준히. 그거를 30분으로 정하든 아니면은 뭐 동네 2바퀴로 정하든 그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갖다가 또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튜브 맨날 한 달 정도 보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말아먹는 거예요. 꾸준한 운동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체력이 받쳐주면요, 이 인내력이 조금 생기거든요. 인내력이 조금 생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전에 30%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근데 이건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조금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국지 시험 본다고 합시다. 삼국지 시험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삼국지 5번 본 사람이 있어요. 삼국지를 조금 알겠네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삼국지를요 15번 읽고 왔어요. 어떨까요? 누가 봐도 15번 본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은 공부를 제대로 하긴 하는데, 남들보다 약간의 더 인내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판례를 한 번 본 사람하고요, 5번 본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삼국지랑 똑같이. 그래서 인내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재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약간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건데 뭐냐면요, 그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냥 그런 친구들이랑 똑같아요. 미술학원 안 다녔는데 그림 잘 그리는 친구, 그 다음에 딱히 평소에 운동 안 하는데 뭐 축구를 잘하는 친구, 농구학원 안 다녔는데 농구를 잘하는 친구, 달리기 학원 다닌 적 없는데 갑자기 달려보니까 1등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 육체적 재능이나 아니면은 뭔가 미술적인 재능 이런 것들을 타고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주로 어디서 태가 나냐면요, 흔히 표현하는, 여러분들 포섭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포섭? 포섭이라는 건 굉장히 뭐 좀 애매한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설득력이에요. 타인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 설득하는 건데 거기에서도 조금 타고나는 분들이 있어요. 설득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러분들 말싸움할 때 말싸움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 있죠. 예를 들면은 백분 토론에 나오는 뭐 유시민 선생님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설득력이, 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설득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설득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유시민 선생님만큼 분명히 공부를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충분히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TV에 나오면 얼어가지고 이렇게 잘 설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공부의 학습량의 차이라기보담도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끼리 나왔는데 설득력이 조금 더 우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재능이 약간 추가가 된다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설득력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다 몰라요. 다 모르거든요. 자기 상태를 스스로 모르는데, 그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설득력이라는 것도요,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아까 판례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판례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딱 인터넷을 한 군데 써먹을 때가 있어요. 정보 말고. 뭐냐면요, 판례 검색이에요. 뭐라고요? 판례 검색. 판례 검색할 때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인터넷 검색하면서 인터넷 검색하면 판례 전문이 쫙 나오는데 어떤 판례는요, 보다가요, 입에서 거품이 나와요. 정말 침이 이렇게 주르륵 흐른단 말이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읽다 보면요, 법관들이 하는 설득력을요 조금 모방할 수 있게 돼요. 모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설득력도요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는 습득이 가능합니다.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뭘로 모아지냐? 결국은 일로 모아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 설득력에 대한 재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인내력과 그 다음에 체력으로. 근데 체력 없으면 인내력도 당연히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운동하라는 거예요.
이 인내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례 학습을 아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요 인내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첫날부터 우울하죠. 예, 우울하실 필요 없어요. 우울하실 필요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 혹시 MBTI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ISTJ라는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MBTI 결과물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요. 이 T가요, 그냥 보통 T가 아니고, 울트라 T예요. 울트라 T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강의를 좋아하고, 현실적인 설명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이상한 공부하시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거 빼고 30% 안에 들어왔을 때, 요것만 바탕이 되면은 누구나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IQ가 2자리인데, 저도 IQ 2자리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지적 수준은 저 같은 IQ 2자리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IQ 수준은 저 정도만 되면은, 전혀 법학으로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물론 저 같은 사람이 IQ 2자리인데 물리나 화학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더 높은 지적 수준이 필요할지 모르죠. 근데 법학은 2자리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옛날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잖아요. 이 IQ 2자리로도 변호사 시험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학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IQ 2자리로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한데 커트라인에서 200점 이상 초과해서 합격을 했어요. 200점 초과가 뭘 의미하는데, 그거 모르셔도 되는데 많이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혀 IQ 2자리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Q 2자리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다, 이거. 저희 학원에 그 민법 강의하시는 선생님 중에 신정훈 법무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가끔 요런 얘기 하시거든요. 가끔 저도 그 유튜브 짤로 본 건데, 신정훈 법무사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돌이 요렇게 있대요. 돌이 요렇게 있는데, 이 돌에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 돌이 전혀 끄딱도 없잖아요. 전혀 까딱도 없는데 끊임없이 거기에다 물방울을 떨구기 시작하면은 그 물방울에 의해서 돌도 파인다라는 거예요. 법학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의견에 정말 상당히 동의합니다. 상당히 동의하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절대 요거에서 빠져나와서 여기 안에서 요거를 갖추면은요 합격할 수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한 거고, OT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OT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이제 노동법을 나가야 되잖아요. 예, 노동법 강의니까. 노동법 강의니까 노동법을 나가야 되는데, 미안해요. 제가 계획했던 거 중에 하나를 빼먹었어요. 네, 정말 미안해요. 예. 말하려고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를 빼먹었는데, 뭐냐면은, 여기 아까 전에 여기 해석 방법인데요. 참 긴장해서 그래, 긴장해서. 여기 있는 이 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OT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법 해석에 관해서 좀 OT를 하려고요. 이 법 해석의 대표적인 게 물리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물리 해석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국어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게 그냥 물리 해석이에요. 이거를 읽었을 때 국어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걸 물리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 해석은 앞으로 꾸준히 하게 될 거니까 뭐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해석, 법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해석 중에 하나가 이 반대 해석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논리학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P이면 Q이다, 여기 Q이면 P이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여기, E가 not P이면 not Q이다가 있고, 요거의 대우가 not Q이면 not P이다가 있는데, 논리학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게 반드시 참이라면 요 대우가 반드시 참이게 되는 거죠. 참이게 되는데,
희한하게 법학에서는 요게 참일 때 여기 있는 이 E가 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not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다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요 반대 해석은요, 필요한 경우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이게 100%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100% 통용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몇 번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몇 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반대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수업이 망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반대 해석은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용 법전 민법 5조 한번 봐보세요. 시험용 법전으로 보셔도 좋고 오늘은 뭐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서 민법을 검색하셔서 보셔도 좋은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은 법은 법전으로 보세요. 법을요? 법전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공부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보다는. 스마트폰은 되도록이면 판례 공부할 때 말고는 그냥 넣어두세요. 자, 5조 보셨죠? 민법 5조를 보시면 1항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반대 해석을 해볼게요. 미성년자가 아닌 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자, 다시 한번 미성년자가 아닌 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다. 요게 반대 해석이거든요. 지금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셨어? P이면 Q이다. 미성년자 법률행위, 법정대리인 동의, 그죠? 그럼 not P. 미성년자가 아닌 자의 법률행위, 그럼 not Q. 동의 얻을 필요 없다. 여러분들 다 미성년자 아니시잖아요.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을 필요 없이 법률행위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연기는 여러분들이 법을 전혀 안 배웠다라고 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지식도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조금만 거기 문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영어로 하면 벗이죠. 벗인데 이렇게 벗으로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 단서라고 합니다. 앞에 1항이 있잖아요. 1항 그러나 전까지는 본문이라고 하고요. 그러나부터는 1항 단서 이렇게 읽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항 볼게요. 2항 볼게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전항 규정에. 전항이 뭐예요? 자, 국어 공부해 봅시다. 전항. 이거 못해서 시험 망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항. 뭘까요? 1항을 말하는 거죠. 1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반대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전항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전항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런 걸 반대 해석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반대 해석을 앞으로 종종 할 거거든요. 노동법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 해석 정도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제가 갑자기 왜 저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반대 해석에 관해서 잠깐 얘기했고요. 자, 이제 진짜로 노동법을 나갈게요. 노동법을 나가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대부분 교양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교양.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솔직히 말하면 99.9% 나올 만한 내용은 없다. 근데 교양이에요. 교양을 알면 좋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자, 노동법은요. 크게 뭐 나누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개별법하고 집단법으로 나눠져요. 개별법하고 집단법으로 나뉘어지고 개별법과 집단법으로 나뉘어지고요. 집단법은 주로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조법이라고 하거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하는 이 노조법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시험도 집단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교시 시험은요,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2교시 시험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물론 옛날에 요게 1교시에 내고 요게 2교시에 낸 적도 한 번 있어요. 우리 시험 역사상 한 번 있긴 한데 그 한 번 제외하고는 요게 2교시에 나옵니다. 요게 이제 1교시에 나오고요. 개별법이. 예. 자, 이 개별법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근로기준법, 약칭 근기법,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약칭 기단법, 그다음에 파견 근로자 보호들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시험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1교시가. 뭔진 모르겠지만, 저기서 1교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우리의 공부는요, 거의 한 70% 정도는 여기 있는 이제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개별법에 70%는 이 정도로 공부하게 될 거고, 100% 다 노조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집단법에서는. 한 30% 정도를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아예 뗄 수는 없어요. 정말 가끔씩 나오거든요. 정말 가끔씩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근기법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제 교재는 편제는요, 시중에 유명하신 교수님들 편제를 그냥 모방한 겁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서 저명한 교수님들 편제를 그냥 모방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처음에 적용 범위를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이제 기본 원칙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가면은 회사 안에서도요, 룰이 있어요. 사장님부터 직원들까지 다 지켜야 되는 기본 룰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취규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근로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징계, 그 다음에 해고, 그 다음에 해고의 근로관계 종료, 라는 걸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 변동, 요런 순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사업 변동. 자,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요, 누구한테 적용되냐? 어떤 시점으로 적용되냐?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 어디까지 적용되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 2차 시험에서는 누구한테 적용되냐만 시험에 나옵니다. 누구한테? 자, 적용 범위는요, 크게 인, 장, 시 이렇게 나뉘어요. 인적 범위, 장소적 범위, 시간적 범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는 인적 범위만을 물어보게 돼요. 인적 범위만을 물어보게 되고요. 시간적 범위, 장소적 범위에 관해서는 1차 시험에는 나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2차 강의 들으러 오셨잖아요. 1차 강의 콘텐츠는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신림동의 어느 학원이나 1차 강의 콘텐츠는 별도로 있어요. 강의는요. 2차 강의 안에서 1차 강의까지 커버는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는 2차가 부실해집니다. 2차 강의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인적 범위,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를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원칙에서는 이제 균등처우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착취의 금지, 그 다음에 위약 예정 금지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취업규칙은 아까 전에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이라고 했죠. 그거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는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관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조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근로조건이에요. 나는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여러분들, 자, 생각이 안 들면 생각을 해볼게요. 친구한테, 너 회사 취직했어? 야,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 자, 뭐 물어본 거예요? 얼마 벌어? 이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근로 조건이거든요. 그런 거에 관해서 배우는 겁니다. 야, 며칠 일하는데? 와, 몇 시간 일하는데? 뭐, 언제 쉬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근로 조건이라고 해요. 추석 때도 일해?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공부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인사는 이제 헬로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너 발령 났다며?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인사 발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
너 친구들한테 야, 너 뭐 심할서 썼다며. 뭐 이런 표현, 심할서 썼어. 뭐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야, 나 이번에 감급이야. 아니면 나 이번에 정직 먹었어. 나 뭐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징계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고는요, 해고라는 건요, 여러분들 느낌이 그냥 단어만 봐도 아시겠죠? 이제 잘린 거예요. 잘린 거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해고 외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선생님, 해고 외에 근로관계 종료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 누군가는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셨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고로만 회사를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잘려서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회사를 자기 손으로 때려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잘렸는데. 그러니까 해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건 아니라는 게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직접 때려치는 경우도 있고 정년이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기간이 다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여기 사업 변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합병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양도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쪼개지고 합쳐지고 팔고 이런 얘기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쪼개지고 합쳐지고 팔고 뭐 이런 거예요. 양도 팔았다는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거를요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저걸 다 공부하려면 상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랑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쪼개졌을 때 근로자 어떻게 되냐? 근로관계. 그 다음에 합쳐졌을 때 근로관계 어떻게 되니? 팔렸을 때 근로관계 어떻게 되니? 이런 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동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노동법. 이거 합병할 때 무슨 뭐 재무나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니? 우리는 노동법을 공부하니까 그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요거 쭉 가고 나면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요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여기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개요는 그때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 노조법에 관해서도 전체적인 개요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60분이 조금 안 됐는데 10분 쉬었다가 이제부터 진짜로 교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